지난 이야기. 어느새 교토를 눈앞에 둔 오다 노부나가 그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교토를 차지하려는 센코쿠 다이묘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교토를 들어갈 때 또 나름 명분이 있어요. 내가 가면 이거는 찬탈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 아무도 안 불렀는데 가면 관동 삼국지 하고 있는 동안 네. 중앙에서 우리가 먼저 가자.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하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부나가 군대는 약 한 2천에서 3천. 10분의 1도 안 되네. 네.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마가와 진영까지 갑니다. 천막 안에서 공연 보다가 죽어요. 어머.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도쿠가와가 이마가와를 배신하고 오다 쪽에 붙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다케다 신게나부 우에스기 겐신이 깜짝 놀라게 했느냐. 네. 이마가가 자기들 셋 구슬러 놓고 혼자 훅 갔죠. 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근데 웬걸 걔가 또 갑자기 깨져. 어디서 이상한 애한테 깨져버렸어. 두 번 놀라. 그러면 이마가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돈과 조총이다. 이 두 가지를 오다 노부나가가 틀어주게 됩니다. 그쪽으로 오는 항구가 있는 도시를 달라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 당시 수입을 대개 쌀로 계산하잖아요. 노부나가는 얼마래요? 지금 추세라면 100은 넘는다. 303점. 303점. 이게 아까 말한 세 개만 주세요의 결과예요.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그 네 번째 이야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단 그 쇼군의 궁전이 있어요. 네. 요걸 이제 개축을 해요. 일단은 잘 보여야 돼요. 요걸 개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상인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상인들이 조합 같은데 가입을 해야지 해야만 된대요.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조합을 관리하는 게 승려들이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승려들이 이런 거에 관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승려라는 사람, 네. 이 사찰이 대단히 크게 이권에 개입하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과감히 철폐합니다. 자유경제, 그러니까 자유시장. 승려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가신들조차 저 상인 조합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아니다. 일단은 이 상업 도시들이 번창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세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싹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오던 세금이 100이었고 승려들 조합에서 나온 세금이 200이었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죠. 이른바 규제철폐죠. 이거 규제철폐를 해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을들이, 이런 도시들이 아주 크게 번창합니다. 여기서 그냥 역사는 이프가 없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규제 철폐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준 게 지금 보면 수백 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봉건제가 장점은 뭐냐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네.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어쨌든 돈이 돼야 전쟁을 하니까 그렇죠. 뭔가 특산품을 만들든지 땅을 파서 찾든지 해요. 여기서 요즘 말로 원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고유 산업이 뜨긴 떠요. 네. 상품이 뜨죠. 네. 근데 봉건제의 단점은 자기 것만 돌리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특권화 시켜요. 네. 근데 도시는 그래서 상관없거든 사실. 네. 그래서 그걸 특권화 시키는데 오다 노부나가나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이 전국 시대가 이제 전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규제 철폐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스케일이 커지는 그렇죠. 거죠. 내 지역 시장, 조합 이렇게 조그만 애들하고 붙어 뜯어먹지 말고 전체 시장의 경쟁 체제로 가자. 그래서 우리식의 완전한 자유 경제는 아닌데 그렇겠죠. 아무튼 그런 걸 철폐하고 자유 경제를 만들어요. 이거를 이게 이름이 라쿠이치 그게 라쿠자. 한자로 즐거운 락자예요. 즐거운 시장, 규제 없는 즐거운 시장. 이런 거가 사실은 노부나가 전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제도화해서 하는 게 노부나가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와 재밌어요. 관동의 호랑이와 용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건재하게 버티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고 그럼 지금 현재는 오다가 지금 먼저 달려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소리 땅 했잖아요. 네. 완전히 허를 찔린 거예요, 이게. 네. 다들 교토로 가서 누군가가 동탁이나 조조가 돼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훅 들어갔어. 아. 가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노부나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등은 모두의 적이다. 그러니까 아하. 제가 자꾸 동탁한테 비유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동탁이 먹으니까 전국 군웅이 일어났잖아요. 네. 내가 공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세력을 빨리 확보해야죠. 그래서 미친 듯이 주변 세력 확보를 시작합니다. 아 근데 쇼군 요시아키도 바보가 아니니까 쇼군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아요. 아 이게 실권이 전부 다 오다 노부나가한테 넘어갔구나. 내가 저놈의 네. 손바닥에 있었구나. 이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름 요시아키도 자기가 쇼군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삼국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밀서를 보내요. 이제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빨리 올라와서 이 역도를 토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정말 전국시대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서로 일면식도 없이 살아온 역사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닮아가? 비슷할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노부나가도 당연히 이걸 예상했을 테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주변부터 먹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리는 게 바로 저기 오미, 몸이 엣지젠. 근데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교토를 중심으로 뒀을 때 산간 지방은 제쳐두고 지금 한마디로 오미를 먹으면 교토를 둘러싸게 되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오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일본에는 오미 상인이라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이제 개성 상인 같은 그런 의미예요. 아 상업의 중심지였군요. 저기에 이제 비와호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데 네. 일본도 육로가 되게 상간 협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이 저기 배로 날라야 되는데 네. 바다로 날르는 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비와호가 바다 엄청 커요. 아하. 그래서 이게 또 해상 수송의 요지여서 지금도 일본의 근대 기업들이 오미 출신들이 많아요. 아. 그 유명한 도요타. 도요타. 아. 그게 오미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차이가 있는데 넓게 보면은 일본의 웬만한 지금 유명한 기업들이 다 거기 출신. 그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출발이 1900년대 중반 넘어서나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400년 전 가까이 그렇죠. 전에 일본 근대 산업의 근간은 여기서 벌써 그렇죠.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오미가 그 국내 상업의 굉장히 중심지고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 두 개를 노부나가는 빨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노부나가가 먹기 전에 저걸 빨리 그렇지. 해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형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겠네요. 그렇죠. 땅속에 그러니까 났으니까. 오랫동안 눈치 싸움 하다가 땅 하니까 5년 동안에 그냥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시아키가 전국에 이제 밀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오다 노부나가도 전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쇼군의 이름으로 전국의 다이묘들을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국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의 편지가 동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쇼군의 메일일까? 이제는 다이묘들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다이묘 중에 한 명이죠. 아사쿠라 요시카케라는 이 사람이 나 안 가. 난 상경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쇼군의 이름으로 왔지만 오다가 본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에치젠이 자기가 다음 상대는 나고 노부나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오아리를 먹으면 거꾸로 자기가 노부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아까도 말씀 가족, 이웃이 전쟁이 되는 게 전국시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다 알지. 바보가 아니에요. 붙을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로 노 하니까 오다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쿠라 토보를 결심하고 쳐들어가요. 네. 그리고 초전에서 아사쿠라가 막 깨져요. 그치, 지금의 오다 노부나가는 엄청 세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요? 오다하고 매제지간이 있었습니다. 아자이 나가마사라. 되게 사람이 이게 좋게 표현이 돼요. 그 준수하고, 매제가요. 동생의 남편이. 준수하고 교양 있고 의리 있고 전국시대에 드물게. 대단히 교양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소설에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오다하고 정략 결혼을 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다를 배신하고 아사쿠라 쪽으로 붙습니다. 그렇게 예, 왜냐하면 이 아자이의 조부가 예전에 아사쿠라 가문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입었던 은혜를 난 배신할 수 없어. 가문을 이어온 맹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아사히를 되게 좋아했대요. 둘이 젊었을 때 알았다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참 쟤는 훌륭한 인품이야. 나하고 너무 달라. 어떻게 보면 아사히가 너무 착했고 훌륭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에서 가장 힘이 세졌는데 그러면 교토를 자기 힘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오미와 에치젠을 다 먹어야 되는데 오미는 어차피 내 매제가 있는데 얘가 참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에치젠으로 치고 그렇지. 올라가는데 뒤에서 저기 형님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쿠라하고 전투에서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던 오다는 졸지에 협공을 당합니다. 아, 예. 뒤를 친 거니까. 웃겼군요.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이를 바득바득 끌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오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겠죠. 가신들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 어쩔 수 일단 없이 후퇴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요. 노부나가는 특징이 전세가 불리하면 미련이 없어요. 전국 시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문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매사를 알고 모르고로 가요. 네. 제가 먼저 알았어. 쟤는 몰랐어. 일본 전국 시대는 그게 아니야. 뻔하잖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내가 얘가 칠 텐데 동맹을 맺었는데 얘가 배신 안 할까? 이러느라고 못 가잖아요. 네. 전국 시대에서는 아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네.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 요게 노부나가의 미화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나가는 게 다 사람은 다 이름 따라간다고. 오다 나가. 오다 아이고 나가자. 노부나가. 자 그러면 협공을 받았던 노부나가는 결국은 퇴각을 한 거죠. 예, 퇴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응. 아사쿠라가 도망가는 오다를 가만 놔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쫓아가죠. 이 아사쿠라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격수로 유명했던 닌자 하나를 섭외를 해요. 어머. 이 사람 이름이 스키타니 젠주보라는 사람입니다. 전주고. 예.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 있어요. 만약에 이때 노부나가를 죽여버리면 자신은 후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에치엔과 오미가 힘을 합치면서 노부나가까지 먹으면 노부나가의 거꾸로 정말 자기가 실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젠주보를 보냈는데 이 젠주보라는 이 저격수가 화승총이 2개 있었어요. 이제 아는 거죠. 화승총 하나 가지고는 힘들 수 있으니까 연속 이게 또 장전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쏘고 바로 또 쏴야 되니까 2개 가지고 다니고 나무 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다 노부나가가 오는 거. 어. 첫 번째 발을 딱 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발까지 연속으로 쐈어요. 두 발이 다 명중합니다. 여기서 노부나가가 그럼 끝나야죠. 근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입고 있던 갑옷이 정말 비싼 갑옷이었어요. 말도 안 돼. 돈 많이 버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의 일본의 어떤 다이묘급들이 입었던 갑옷은 서양 플레이트 갑옷에 못지 않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한 그래서 갑옷이었어요. 살아요. 관통이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노부나가 두 발을 맞고 낙마를 해요. 네. 낙마를 해서 죽은 줄 알았죠. 네. 그래서 가신들이 확 와서 달려보니까 관통이 안 됐어요. 관통이 안 되고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와. 이거 초대 약간 미화된 거 아니에요? 저도 소설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3년 후에 이 사람이 잡혀요. 총을 쐈던 3년 후에 닌자가. 잡혀서 아주 처참한 처형을 당해요. 네. 땅 속에 사람을 묻어놓고 목만 이렇게 딱 내놔요. 그거 있죠. 그 형. 그 다음에 옆에 어. 톱을 놔둬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원한이 있었던 사람은 한 번씩 쓸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해요. 이 형의 처해죠.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노부나가가 그때 얼만큼 진노했는지가 알 수 있겠네. 3년 동안 찾아 헤맨 거잖아요. 잡아와. 그리고 갑옷이 모든 거는 저는 대포가 나오면 축성술이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조총이 수입되면서 바로 변화가 나는 게 갑옷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전 갑옷은 되게 단판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총알이 오니까 또 이제 조직이 복잡하게. 그래서 또 우리들이 흔히 말 총이 오면 갑옷이 없어질 것 같죠. 총이 나오니까 갑옷이 더 정교하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활은 어떻게 보면 흠집도 못 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좀 그때 당시에 조총이 또 활강총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에 나선이 안 파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면 갈수록 위력이 급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천운으로 살아남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칼을 갈겠죠. 군대를 바로 재정비합니다. 매제. 특히 저 매제, 그쵸? 저거 용서할 수 없고. 아자이. 예, 그래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오미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일전을 벌입니다. 아하. 사실 오다 노부나가는 이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거예요.
너무 착한 애를 골랐다니까. 쟤는 믿을 수 있어 했더니 너무 착해서 의리를 지킨 거죠. 그렇지. 이거 더군다나 이제 매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뒤집혀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바득바득 깔렸으면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렸겠습니까?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죠. 아자이도 꿈이 있었겠지. 우리가 그치. 이게 이렇게 놓이고 본인도 꿈이 있었겠지. 이대로 있다가는 노부나가의 그냥 졸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삼국지도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니야. 유비는 늘 너무 착하게 나와. 근데 쟤는 왜 나라를 왜 먹으려고 그래? 이게 항상 문제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는 그 도쿠가와하고 연합을 맺고 8월에 쳐들어갔는데 아네가와 강, 그러니까 원래 아네가와 할 때 가와가 일본어로 그거 내천자예요. 내천자. 그러니까 아내 하천을 사이에 두고 둘이 대치를 해요. 근데 이 하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같이 폭이 넓고 깊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도보로 건널 수 있는 하천이에요. 근데 요거를 앞에 두고 이제 대치를 해요. 상대편은 아자이, 아사쿠라, 이쪽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스. 근데 원래 노부나가 정면에 아사쿠라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도쿠가와 정면에 아자이가 있었고.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아자이가 아사히한테 화가 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도쿠가 야 바꿔. 자리 바꿔. 바꿔. 그래서 붙었어요. 아자이의 선봉부대한테 오다 노부나가 군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병력은 한 10,000명 정도 오부나가 연합군이 더 많았어요. 오. 한 28,000명 있었고 상대는 한 18,000명 됐었거든요. 매제를 너무 잘 고른 거. 아자이가 너무나 애가 대단했던 거. 실력이 대단한 네. 장수였군요. 붙었는데 그때 이제 주 병이 장창병이잖아요. 1열, 2열 팍팍 착착 깨지면서 밀려내려. 근데 반면 도쿠가와는 아사쿠라 군대를 격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네, 형상이군요. 그렇죠. 네. 도와주면 근데 되겠네요. 도쿠가와가 지나치게 잘 싸웁니다. 완전히 아사쿠라를 격파해버려요. 그러면 돌아서 가겠네요? 그렇죠. 돌아서 아자이의 후방을 칩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용병 때하고 조금 이 섞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창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조총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조총 이때는 아직 조총이 그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안 썼어요. 아 그러면 일본의 그러면 이 전략 전술은 어떻게 여기서 보통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예를 들면 일본 하면 일본도다. 그러면 전부 일본도만 들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겠죠. 장창보병이 주력이라고 해서 장창보병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란체크네이트 시대랑 비슷한데 네. 조금 일본적인 특성이 있죠. 어허. 그럼 이 당시에 이제 대응이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은 표준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없어요. 네네. 누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달랐을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에도 시대가 평화 시대가 되면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싸우면 싸웠나? 누가 이겼을까? 그때 대응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합전도 병풍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그린 뭐 병풍 또 이제 병학이 전술이 이랬니 이런 이야기가 막 많이 나와요. 네. 덕분에 드라마적으로 풍성하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죠 맨날 이 얘기가 진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데 아무튼 그 병풍도가 있는데 에도 시대에 그린 거긴 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시대상을 반영하니까 다케다 신겐의 진형을 그린 병풍이 하나 있어요. 네. 기본 대형이 어떻게 되냐면 저 앞쪽 좌우 날개로 나와 있는 애들이 총과 활을 든 아. 이제 사격병들이에요. 원거리 부대들. 원거리 부대들이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궁병을 쭉 해놔요. 네. 이건 저 춘추 전국 시대에도 똑같은데 왜냐하면 궁병들은 앞에 있다가 적이 오면 쐈다가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하고 측면선에 앞에 둬요. 그 빨리 튀어라 이거죠. 근데 재미난 게 튈 때 네. 튀어서 가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난 쐈어. 네. 저기 50m 올 때까지 쐈어. 끝났다. 튀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50m 또 간격 유지하고 또 쏴야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백병전이 붙을 때가 되면 이 원거리 부대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근접 지원 항공처럼 근접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아 칼을 빼들어요. 아니요, 아니. 계속 이걸 하는데 아, 측면으로 돌아서 화살을 계속 그러니까 쏴야 돼요. 싸우는 그 근접전에서 뒤쪽을 계속해서 그렇죠. 견제를. 자기들이 정확한 위치나 필요한 곳으로 순간순간 이동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술 전황을 알아야 되고 얘들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세워놓은 저 원거리 부대는 꼭 중간에 장교, 말탄 장교가 한 명 있어요. 걔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단위 부대로서 기동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름대로 잘 만든 병풍이야. 전략적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군병들만 뛰어다니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찬 도병들도 같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 안 들으면 벤다도 있고 움직이다가 만약에 우리가 적하고 부딪히면 어떡해. 그때는 우리가 싸워줄 테니까 니네 튈 수 있어. 병사들이 안심을 해야 말을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원거리 기동 부대를 둬요. 그리고 측면에 있는 군병들은 좀 크게 놀아야 되니까 저렇게 일렬로 측면에 쭉 세워놓고 장창병이 앞에 세워놔요. 그래서 측면을 보호하고 그다음 전방으로 가면 3열이 아니라 저게 3열일 수도 있고 5열일 수도 있고 10열일 네. 수도 있는데 부대 단위에 따라. 예. 네. 전열에다 장창병을 따뜻하게 세워놓죠. 정말 이게 창살의 벽을 만들죠. 그리고 2열 장창부대, 3열 장창부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스페인 그 테루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창부대만 있을 때 절정적인 단점은 근접하면 방법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도병들이 한 줄로 쭉 깔려요. 근데 요게 좀 특이한 건데 다른 나라는 저렇게까지 도병 안 깔아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일본도의 장점이 길다는 거예요. 네. 가볍고 길다.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부대이면서도 꽤 원거리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싸울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네. 도병하고 창병을 같이 운영을 해요. 중간에 보시면 저 빨간색 삼각형 네.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 항상 우리 일본 영화 보면 항상 이렇게 의자 이렇게 딱 네, 네, 앉아 이렇게 딱 앉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손에 뭐 부채 같은 거, 부채 같은 거 하는 거. 그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위에 있는 부대는 혹시라도 구멍이 나거나 뭐 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내는 후위 부대가 되는 건가요? 주변에 재미난 게 기병, 도병, 주로 도병 위주죠. 이 네. 경호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중요 부대를 같이 둬서 여차하면은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도병들을. 그리고 맨 뒤에도 장창 부대가 있어. 왜? 뒤에서 기습당한 걸 막아야 되니까. 근데 재미난 게 뒷부분에 너무 많은 병력을 둘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반은 장창병, 반은 도병을 일렬로 뒀어요. 그건 저거는 이제 유사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뒤에는 저렇게 둔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굴 두느냐? 당연히 기병을 둬요. 왜냐하면 뒤에 기병이 있으면 유사시에 달려가서 막을 수 있고 적이 무너졌을 때 날개로 벌리면 나와서 추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병을 왜 뒤에 두냐고 그러는데 사실 기병은 전황을 보고 찌르는 거지. 영화에서 멋있지. 야, 그럼 나폴레옹 군대도 항상 기병은 언덕 너머에 있었어요. 안 보여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찔러야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일반적인 대형인데 어느 정도의 물론 이거는 지형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저런 것이 당시 일본 군대 전술을 보여주는 표준 전술입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가 이 고대 전투나 이렇게 보면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머릿속에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겠구나라는 그 장면이 좀 떠올라요. 그런데 노부나가가 저 장창 부대에 10열을 세웠는데 밀리기 시작. 아사히한테 뭐 7열까지 밀렸다든가 그냥 확 밀려. 그때 도쿠가와는 아까 말씀드렸죠. 쭉쭉 나갔다면서요. 아사쿠라를 격파시키는데 도쿠가와 부하 중에 뭐 장비 같은 장수가 하나 있었대요. 혼다 다다카스. 혼다 다다카스라고 아주 커다란 사슴뿔 투구를 이렇게 썼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6m짜리 창을 들었는데 그게 뭐 아시가루가 썼던 6m 창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오미알이라고 일본의 창날이 큰 창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 길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거 휘두르면서 뚫는 게 그 사람의 특기였죠. 그러니까 뭐 근처에 범접을 못할 정도로 오다 노부나가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부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지고 있는 당나라 투구. 두 번째가 혼다다. 그리고 이제 혼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쿠가와 사천왕이라고 4명의 네, 유명한 4명이 장수가 더 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을 덕분에 완전히 아사쿠라를 격파하고 이제 아자이를 협공했죠. 이때 아자이는 협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자이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추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 냅둬요? 오다 부대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도저히 추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어요. 장창병의 한 5할 이상이 밀려 들어와 버린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 전투 이후에 오다는 별 수 없이 교토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겼는데요? 이겼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그야말로 반오다 전선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뒤도 방비하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덜컥 막히면서 안 되겠다 일단은 방비하자라고 빠진 거군요. 그럼 아직 오미를 먹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못 먹었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 오다 전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신경 쓰이는 부대 수도 그러니까 전투 수도승 부대가 반 오다 전선에 참여. 그렇죠. 그러겠네. 가장 먼저 맘 돌리기 쉬운 게 그러겠네. 승려들이었을 예. 텐데. 왜냐면 승려들의 이권을 다 지금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노부나가 일본사에서는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쿠라하고 아자이가를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밀어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업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전국 시대 다이묘들의 싸움이 되면 또는 가신단들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틈새에 농민과 승병단이 자기 영역을 뭐 확보해 나가요. 그래서 노부나가 입장에 우리가 전국 시대 그러면 다이묘하고 다이묘하고만 싸우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 다이묘 안이 구멍이 뻥뻥 뚫린 빈대떡이라고 하면 구멍이 뻥뻥 뚫린 빈대떡이에요. 네. 중간에 이끼들이 구멍을 뻥뻥 뚫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 간단하게 한 2배가 되려면 이 구멍을 메꿔도 2배가 되고 아, 옆에 나라를 먹어도 2배가 돼요. 네. 구멍을 메꾸고 옆에 나라도 먹어서 구멍까지 메꾸면 4배가 돼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 구멍을 메꾸기에 너무 힘에 벅찬 지금 상황이네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대단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끼나 하고는 더 타협을 하죠. 그렇죠. 보통 그러겠죠. 해야죠. 다이묘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하자 그럴 텐데 네. 노부나가는 대단한 게 둘 다 싸우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아, 사실은 그 구멍에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이끼들, 그 특히나 잘 싸우는 무승들 이것만 포섭을 하더라도 정말 강력해질 텐데.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얘들이 지금 노부나가 포위망이 만들어지고 다이묘들이 죽느냐 사느냐 경쟁을 하니 우리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연합이 잘 되고 이시야마 홍간제라고 총본부까지 생겨요. 그런데 노부나가가 사방의 적이라면 다 적으로 돌리고 붙자 이래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이묘 영지 중에 사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사찰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까 그 개혁을 오다 노부나가가 하면서 포르투갈을 그 무역선들을 통해서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가톨릭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가톨릭을 받아들이는데 이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뭐였냐면 처음에 포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가 한마디 해요. 정치에만 개입하지 않으면 포교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말하면 좀 썩어빠진 그런 승려들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찰 하나를 비워서 이 크리스트 교인들한테 줘버린다고요. 이거 아주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일본의 승려들이 돌아선 이유가 오다가 이러는 거예요. 너네 세금은 왜 안 내? 이제까지 한 번도 사찰한테 세금을 걷어본 적이 없어. 일본. 야 이거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시한 제도를 아니 근데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견제 세력들이 더 많이 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덩어리가 있어요. 다이묘가. 이거 하나하나를 먹어서 양적으로 늘려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네. 그걸 지금 다 먹을 수도 없고 사방이 적이잖아요. 그럼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내실을 다져야 돼요. 네.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도시 만들고 시장 통일하고 그렇게 되면 소위 승단이 가지고 있는 구멍을 메꾸면 그거 승단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져온다 개념이 아니고 노부나가는 도시를 만들고 무역망을 털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속에 혈전이 막 깔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를 빼고 순환을 시키면 이 순환을 통해서 몇 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하나를 먹는 것보다 내가 지금 중앙에 도시 만들고 자유시장 만들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돈과 병력을 끌어모으는 게 훨씬 나은데 봉건 영지라는 게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끼가 결속에 대해서 단단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걸 뽑아서 내가 순식간에 같은 면적에서 5배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안을 단단히 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제 나와서 노부나가가 한 말 그것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승려들을 좌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시야마 혼간지, 승려의 본거지죠. 네. 승병들의 본거지인 이시야마 혼간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사찰이지 요새였어요. 그렇겠죠. 예. 지금 오사카성 있는 자리예요. 그게 인공회자가 아니라 이렇게 색감 같은 게 뭐 어떻게 한 건데 엄청 대단한 요새였죠. 오다의 부대가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이 승려들의 특히 철포 부대한테 당합니다. 철포. 즉 조총 부대한테 당해요. 이때 조총을 주로 생산했던 데가 승려들이. 사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승병들 리더였던 혼간치 켄요가 북쪽에 왜 아자이 아사쿠라가 아직 그때 완전 정리를 못했잖아요. 네. 이들하고 또 손을 잡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지. 서쪽에 모리, 그다음에 동쪽에 그 유명한 다케다하고 손을 잡습니다. 다큐 닦아줘요? 네, 그러면서 완벽한 오다 노부나가의 포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와, 이건 너무 센데? 아니 오다 노부나가 이제 큰일 나는 상황만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사쿠라 하나도 지금 점령을 못했는데 전국구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끼들의 총본산과 아사쿠라와 게다가 지금 관동의 그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는 다케다 신겐과 연합군으로 지금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571년에 또 다른 승려 조직이었던 엔략구지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엔략구지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교토 뒷산이에요. 오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아요. 아 이거 말 그대로 공공의 적 아니에요? 엔야쿠지가 그 예전에 그 승려중 중에 가장 센 승려 군단이 모여 있는. 이제 오다는 판단을 하죠. 내가 지금 두 개의 사찰을 상대로 싸움하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놈부터 없애야 된다. 어. 그래서 엔야쿠지를 없애기로 하고 산에다가 불을 질러. 불을 질러. 그러니까 당시에 다케다 신겐이나 우에스기 겐신 같은 경우도 싸우다가 이끼가 탁 튀면 네. 돌아가서 타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이 구조에서 그냥 간다면 없애자예요. 그래서 엣지젠에 들어가서도 이끼를 아주 학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승단 이끼들도 학살을 해버리니까 전국 이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통의 엔라쿠지의 혼간지 이런 세력들이 다 노부나가를 적으로 돌리니까 뭐 사실 잔혹하긴 하지만 노부나가답게 대응하죠. 그냥 정면 승부로 없앤다. 네. 그래서 히에이잔을 불질렀다는 게 그냥 이렇게 산불 낸 게 아니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히에이 산이죠. 네. 그 산에 엔라쿠지가 있는데 엄청 커요. 네. 지금도 이 산 전체가 사찰이고 그 밑에가 사카모토 현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밑에가 지금도 사촌이에요. 거기 엔라쿠지 사카모토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도 그 종단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조직이 그렇게 영지를 못 가지기 때문에 사촌이라는 개념이 좀 약한데 거기는 정말 읍 하나가 다 그예요. 사카모토에 자기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이데를 보내서 엔라쿠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라. 그래서 그냥 불 지른 게 아니라 산 봉우리 몇 개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걸어서 돌리면 몇 시간 걸려요. 거기를 찾아가면서 전부 부시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마을까지 다 불질러서 작은 도시 하나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읍단위 완전 하나를 없애버리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해서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는 3천이라고 하고 또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2만이라고 하는데 누가 세어봤겠어요, 예. 그걸. 그러니까 아무튼 수천 명 이상이 여기서 돌이기 당합니다. 그래서 이 히에이잔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충격이죠. 일본 사람들이 승려를 대하는 거는 유럽에서 신분을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직접 겪었는데 이탈리아 갔다가 기차표 살려고 줄 섰는데 네. 줄 쫙 서 있잖아요. 신부 한 분이 계셨어요. 매표소 티켓팅. 직원이 줄이고 뭐 2시간씩 기다리는데 그냥 나오라고. 신부님은 네, 신부님 프리패스. 그러면 신부님이 또 안 간다고 그랬죠. 안 간다고 하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시라고 왜 이래? 이런 거 없어 진짜. 빨리 가요. 불러, 신부님 가요. 우리 기다리지.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로 나오라고. 근데 일본은 승려한테 그러거든요. 그런 일본 사회에서 저를 그냥 태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밟아서 부셔서 범벅이를 보여준 거예요. 더욱이 히에이잔의 그 엔라쿠지라는 건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니까요. 최고의 사찰을 완전히 십며칠 동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일본 사회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노부나가는
전국 다이묘와 있기만이 아니라 일본의 적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공공의 적.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민주화 투쟁을 정말 야기할 정도로 민중혁명 유발할 텐데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안 가지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확 찌밟으니까 정말로 이게 뭐야 하고 주저앉아요. 노부나가에게는 반항하지 마라. 네, 그 정말 이끼가 주저앉고 하나의 본보기였군요. 그리고 사실은 절대 그것 때문만 아니고 노부나가가 추진했던 도시라든가 자유시장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또 회유도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승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이게 소위 말하는 봉건적 상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호응이 간 거지. 그러니까 노부나가도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어느 배경은 좀 그렇죠. 있었네요. 단순히 이게 뭐 반항하는 놈들 그냥 싹 죽여버리면 조용해져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큰일 납니다. 좀 어떤 정치적 예.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했어요. 사람들에게 대안을 던져뒀기 때문에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부나가는 내실은 다졌잖아요. 안쪽에 있는 어떤 이끼들은 어느 정도 제압이 됐으니 내실이 굉장히 단단해졌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나요? 아니죠. 지금 포위망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듬해부터 이 엔라쿠지 사건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 그야말로 다케타 신겐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왜 겐신이 안 오고 신겐이 왔을까요? 승려들을 많이 탄압했으면 겐신이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거기 사정은 좀 복잡한데 갱신 쪽이 종단하고 이끼가 또 셌어요. 아 그쪽이 또 셌어요. 네. 우대를 좀 해주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동네는 계속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사실 다케다 신겐이 노부나가를 치러 갔지만 다케다 신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겐신이 뒤에 그렇죠. 있네.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다 노부나가를 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영지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신겐과 도쿠가와. 그렇죠. 이거 재밌겠다. 자, 근데 1만의 병력으로 다케다 신겐의 군대하고 맞붙죠. 신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신겐은 약 한 2만 8천이었나? 병력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훨씬 많은 훨씬 많았어요. 병력과. 근데 신겐은 그때 뭐 유명했던 그 무적의 기마군단이 있었고요.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누가요? 신겐이 도쿠가와를 쓸어버려요. 아 저런. 속절없이 당합니다. 야 도쿠가와도 기마부대에게는 약점이 네. 드러났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평생에 그렇게 무참하게 깨져보는 거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깨져요. 그리고 관동의 맹주들하고는 여지껏 붙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교토 주변의 수도권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역시나 관동은 셌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살아남아서 가는 자기 부하가 뭐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까 말한 혼다가 또 그 칼을 휘두르면서 그 길을 뚫어가지고 간신히 탈출할 정도로. 근데 이게 붙었는데 처음에 서전에 붙었는데 그냥 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야 그래도 여기서는 정말 그 최강의 부대로 날렸는데. 어휴, 기병- 도쿠가와의 가신 부대면 이거였는데. 그동안 딱 붙었는데. 겐신하고 왜 맞짱을 통해서 얼마나 전투력이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관동을 우리가 셌구나. 무슨 전투하면 우리 맨날 무슨 이상한 전술 좋아하잖아요. 뭐 강부를 텄니, 네. 매복을 했니. 이게 그게 아니고 군대와 군대가 볼 때 실력은 총체적인 실력이거든요. 군대가 이게 붙어요. 병력도 적어. 그러면 전술이라는 거는 무슨 기발란수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지형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대도 돌리고 하는데 네. 이게 어디서부터 깨지냐면 정찰대의 수준이 달라요. 정찰을 못하고 잡히는군요. 못하고 잡히는 게 아니라 저쪽 정찰대가 훨씬 유능해서 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버리고 먼저 좋은 위치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좋은 지형을 선점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이래서 밀어붙이니까 바람에 흩날리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수 깨져버려요. 위에 있네요. 그야말로 한수 위에. 외통수야. 근데 이쯤 되면은 노부나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노부나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포위망이잖아요. 네. 그때가 신겐이 내려오니까 아사쿠라고 아사히 가문 쪽에서 또 오다 노부나가를 쳐서 양동이구나. 노부나가가 병력 지원병을 못 써. 3천 조금밖에 못 보내줘요. 아, 그리고 자기는 이거 싸우니까 네. 니는 그 병력을 넣으시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야. 쥐는 훨씬 약한 놈들하고 싸우면서 병력 이만큼 갖고 노부나가에 또 뻔뻔함이 있어요. 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병력 조금 주고 쟤들 막아라. 근데 여기서 노부나가한테 야 니는 3만 명 갖고 나한테는 이거 주고 이걸 막으라면 말이 되냐 했다간 끝나요. 근데 또 이 시대는 사실은 그래?
저희 신개님 반가워요라는 게 사실 이 그러니까 시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도쿠가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패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단 성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썰이 시작됩니다. 병력이 없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서 성벽에 있는 모든 등불을 밝혀라라고 했대요. 이건 많이 나오는 작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러 성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해요. 왜요? 왜요? 아 일단 이제 오려면 완- 허허실실 작전이죠. 들어와 아, 가만한도. 그렇죠. 다케다 신겐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 뻔하잖아. 아닐 텐데 그래서 분명히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응. 이때 또 하나 나오는 썰이 그 유명한 왜 게임하다 보면은 닌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조. 닌자 거북이. 아. 아니에요? 거북이. 그 일본 사극에 무지하게 나오는 핫도리 한종가 있어요. 유승룡 맞지. 이 핫도리 한조가 70명의 결사제를 이끌고 신겐의 캠프를 덮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겐이 맞아보니 아프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이 성은 놔둬버리고 우리가 바로 교토로 가자. 아 그냥 무시하고 예, 예. 가는군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상 팩트는 이 성을 함락하지 않고 오미로 치고 들어갔다는데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설 중에 이런 설이 있는 거군요. 그건 아무래도 갖다 붙인 것 같고 신겐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네. 이 가신단의 가신들. 충성과 네. 의지잖아. 이게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몇 번 죽을 뻔한데 살려놓는 중요한 게 돼요. 네. 워낙 위험한 길을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 안 당하는 거는 몸으로 보여줬잖아. 그 강한 다케다 신겐하고 붙었을 때도 네. 우리는 스위스 용병처럼 계약을 지켰다. 신용을 지켰다. 이걸 트레이드로 갖고 그렇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와리 노부나가 군대는 양면 협공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막고 군대를 모아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할은 신겐을 최대한 저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겐이 대단한 게 꼭 전격전 하듯이 네. 일본 성을 농성전을 하면 기본이 몇 달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여기서 대단한 게 그 막강한 명성 있는 도쿠가와 군대를 그냥 놓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믿기지 않아서 뭐 문을 열었는데 그랬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이게 팩트인지 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보면 심지어 다큐멘터리에서는 팩트로 나오는데 딴 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분명한 건 성을 지나쳤다라는 팩트가 있으니까 그걸 왜 그랬냐라는 추측 중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경우.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신겐을 최대한 저지해서 노부나가 군하고 합세해서 이 양면 전쟁을 한면 전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노부나가도 내가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겐을 어떻게 붙냐. 내가 병력을 갖고 약한 애를 먼저 깬 다음에 모아서 싸우자. 이게 합리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 보고 죽더라도 시간을 끌어라.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그랬는데 한 방 순식간에 깨지고 성으로 들어와서 나 이제 버틸래. 이랬던 거죠. 근데 그거를 신겐이 넘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전격전으로 가버리고. 어쨌든 도쿠가도 나도 그래도 유명한 무장인데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네, 이걸 그냥 지나가? 가네.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어떻게 보면 수치죠, 이거. 네, 이런 근데 여기서 요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안 와요. 출발을 안 해요. 왜죠? 더군다나 이 출발을 안 한 이유가 웃겨요.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재해는? 근데 다케다 신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너네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만 오다도 지금 오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액션도 안 취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해서 몇 번이고 서신을 날려요. 계속 무시합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왜죠? 반 노부나가 연합의 분열인가요? 아주 미스테리죠. 그럼 노부나가한테는 완전 땡큐인 상황이네요. 그나마 땡큐인데 네. 문제는 다케다 신겐이 신겐이 오고 올라오고 오고 있다는 있잖아요. 거죠. 얘들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얘가 오면 정말 그렇지. 골치 아파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진짜 시작 아닌 거예요? 아까 아사히랑 싸울 때 해보세요. 아사히한테 박살났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적은 병력으로 아사쿠라 다 깨졌죠. 네. 그 도쿠가와가 신겐한테 졌잖아요. 박살이 났어요.
그 신겐이 지금 그렇죠. 자기 뒤를 향해 오고 그렇죠. 있어요. 부등호 법칙에 따르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세고 B가 C보다 세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C가 A가 C보다 센 거죠. 아마 아사쿠라나 아사히는 그 생각도 했을 거야. 그냥 신겐이 와서 패면.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끝날 왜냐면 어차피 또 것인데. 싸워야 그쵸. 되니까. 야, 그러면 이제 노부나가의 뒷덜미를 잡히는 일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래서 신겐이 지나가니까 노부나가대로 뒷꼭지가 이건 뭐 무시무시하고 네. 도쿠가와에서도 큰일 난 거예요. 얘가 나를 미끼로 붙어줘야 되는데 가버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됐다. 노부나가 끝났고 신겐한테 붙자고 하든가 이러면 할 텐데 이에스는 그런 게 이에야스가 나가요.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다케다 신겐을 추격을 합니다. 도와주러. 야, 보통은 추격이라는 말은 그렇지. 자기가 이긴 다음에 쫓아가는 게 추격인데 깨진 다음에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인물이 우리 평범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긴 넘어섰죠. 병력도 훨씬 적었는데 그렇죠. 추격을 해가요. 뒤라도 쳐서 네. 어쨌든 신기의 뒷덜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 노부나가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 그를 처단하기 위해 무섭게 돌진하는 관동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 과연 이 전투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그 5번째 이야기. 신게는 정말 군대와 돈을 다 털어갔거든요. 측면을 친다고 딱 들어갔더니 다케다 신겐 군대가 휙 돌려서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 정말 군대의 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운명의 여신이 네. 다케다를 배신합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에요. 1543년에 일본의 그 커다란 배 한 척이 이제 표류했습니다. 우리 지금 돈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주고. 대장장이하고 기술자들 보세요. 그 카피해봐라. 파약. 뭐야? 두 번째는 총신 카피가 힘들어서 총신. 이게 동아시아 어떤 세력 균형을 뒤집어 놓는 그렇죠. 사건이었었어요. 없는 게 생겼으니까. 그렇죠.